안녕하세요. 사연을 처음 보내는 새내기 사연자입니다. 본격적으로 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오늘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시기 위해 이곳에 모인 여러분께 질문을 먼저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은 혹시 종교가 어떻게 되시나요? 혹시 종교 때문에 가족과 갈등을 빚으신 적은 없으신가요? 제가 절대로 특정 종교를 비하하는 건 아니고요. 종교 문제로 아주 그냥 치가 떨리는 일을 제가 겪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께 이렇게 질문을 드려봤어요. 오늘 제 이야기의 주제는 종교, 시댁 이 두 가지입니다. 벌써 어떤 내용일지 짐작이 가시려나요? 그렇지만 그 짐작 이상으로 제가 겪은 일은 어마무시할 테니까요. 그럼 지금 이렇게 간단한 주제를 말씀드렸으니 제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그나저나 사돈이 정말로 뭐 교회 안 다녀도 괜찮다고 한 거 맞는 거야? 아유, 내가 좀 심란해서 말이지. 해숙이 이모 딸내미도 시래기랑 종교 가지고서 그렇게 치지고 볶고 하다가 결국은 갈라섰잖아. 엄마, 걱정하지 마. 어머님한테 이전에도 내가 이야기했었다니까. 그리고 종교 믿는 거, 그거 다 사람마다 자기 마음대로 믿고 싶은 거 믿고 하는 거지. 싫은 거 억지로 강요하는 거, 그게 더 이상한 거 아니야. 야, 말로는 당연히 그렇지. 그런데 그게 어디 쉽니? 아유, 아무튼 네가 싫은 건 안 하는 게 맞는 건데 그래도 너무 그렇게 뻣뻣하게 딱 잘라서 말하지 말고 적당히 유하게 싫은 건 싫다 그렇게 말씀드려. 너 너무 딱딱하게 하지 말고. 저희 친정엄마가 저렇게 걱정하셨던 시댁의 종교, 저희 시댁은 아주 신앙심 깊은 성실한 기독교 집안이었어요. 원래부터 시댁이 기독교 집안이었던 건 아니었죠. 남편이 결혼 전 큰 교통사고를 당한 적이 있었는데 며칠 몇 주를 깨어나지 못했다고 저한테 말을 해줬었거든요. 그 일은 저랑 연애도 하기 전에 있었던 일이라 저는 말해주기 전까진 몰랐고요. 시어머니는 당시만 해도 종교를 아예 갖지 않고 계셨었는데 시어머니 당신 아들이 사고를 당해 생사를 오가니까 뭐라고 붙잡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저 때부터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교회에 나가서 기도를 올렸고 남편이 기적적으로 깨어난 뒤 깊은 신앙심을 갖게 되신 것이었어요. 그때부터 저희 시댁은 아주 성실한 기독교 집안이 된 거였죠. 다른 건 몰라도 교회는 결국은 사회 축소판 아니겠어? 그러니까 너희가 내가 교회에서 종교 활동하는 데 있어서만큼은 나를 좀 서포트 해줬으면 좋겠어. 엄마, 교회 다니는데 무슨 서포트를 하라는 거야? 남들이 들으면 웃기다고 하겠다. 너는 정말로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야. 엄마가 너 그 타지 말라는 바이크 그거 타고서 사고 났을 때 그때 내가 교회에 가서 하루 온종일 내 아들 살려달라고 기도 안 했으면 네가 이렇게 사지 육신 멀쩡해지고 결혼까지 했을 것 같아? 얘가 말을 쉽게 하고 있어. 아이, 뭘 또 그때 얘기를 꺼내고 그래. 엄마가 기도하고 나도 운이 좋아서 잘 된 거는 맞지. 아이, 그런데 내 말은 아유, 됐어. 잔말 말고 너희들은 내가 교회 나오라고 하면 좀 나와라. 핑계 대지 말고. 가족들이 다 같이 교회를 다녀야지. 이게 말이 되는 거야. 우리같이 신실한 기독교 집안에서 어째 나만 교회에 나가냐 이거야. 교회 사람들이 그거 두고서 다른 식구들은 왜 안 나오냐고 나한테 얼마나 묻는데. 저는 앞에서도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절대적으로 특정 종교를 비하하거나 뭐 그런 목적이 있어서 오늘 사연을 보낸 게 아니에요. 정말 순전히 저의 시어머니와 저희 시댁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사연을 적었으니 이 점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해요. 제가 봤을 때는 말이죠. 다른 사람들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희 시어머니는 교회를 다니면서 거기서 정치를 한다고 해야 할까요? 뭐 그렇게 보였어요. 시어머니가 말씀하신 것처럼 교회에서 하는 신앙생활을 마치 사회 축소판으로 여기면서 그 안에서 한 자리 해보려고 아둥바둥하는 그런 사람인 것처럼 저의 눈에 보였답니다. 그도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게 말이죠. 시어머니가 다니는 교회에 시어머니께서 라이벌로 여기는 권사님 한 분이 계셨거든요. 그분은 남편, 딸, 아들, 온 집안 사람들이 다 같이 교회를 다니는 모태신앙 집안이고 자식 자랑을 엄청 한다면서 시어머니가 그분 때문에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계셨어요. 우리 애들이 이번에 헌금을 얼마나 냈는지 몰라. 11조 낸 거 봤어?
내가 뭘 그리 많이 내냐 했더니만 자기네들이 잘 된 게 다 교회 열심히 다녀서 그런 거라고 아주 그냥 헌신적으로 하더라니까. 목사님도 우리 애들 붙들고서 그저 너희가 우리 교회의 빛이다. 너희가 우리 교회를 대표하는 신자들이나 다름없다 이러시면서 아주 그냥 나 붙잡고도 자식들 참 잘 키웠다고 어찌나 말씀하시던지. 아니 뭐 헌금이 몇십일 조 그거 얼마나 했다고 목사님이 그러셔.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닌가? 뭐 우리 아들도 지난달에 나 따라와서 헌금 내고 했어. 그래 말 나왔으니까 하는 말인데 아들내미 보고 교회 좀 자주 나오라고 좀 그래. 다른 사람들도 다들 한마디씩 해. 어때 그렇게 은혜 받아놓고 나오질 않냐고. 뭐 저런 식으로 그 권사님이 시어머니를 갈군 거죠. 시어머니 말씀에 의하면 그 권사님이 자기 자식 자랑을 은근히 하면서 저희 남편이나 제가 교회에 잘 나오지 않는 걸 걸고 넘어진다. 아주 내가 열받아 죽겠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한마디로 그 권사님이 시어머니한테 시비를 걸었다는 말씀을 하신 거겠죠. 그 원인은 저희 부부가 교회에 나가지 않아서가 원인이라고 여기시는 것 같았고요. 저희라고 뭐 애초부터 선 딱 긋고 교회 안 갑니다. 이러지는 않았었어요. 저랑 남편은 시어머니가 교회를 가보자고 권유하셨을 때 가기는 했었습니다. 처음에 한번 가보자고 권하셔서 처음엔 좀 가다가 갈수록 뜸해지면서 가는 텀이 갈수록 길어진 사람들이 저희였죠. 그런데 마음이 우러나서 가야 종교 활동이 되는 거잖아요. 마음이 우러나지 않는데 억지로 가서 그 자리에 앉아있고 예배 드리는 척하고 그런 게 저는 오히려 더 신뢰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종교 생활도 마치 일종의 수련인 것처럼 말씀을 하셨죠. 굳은 살 베기듯이 신앙생활도 그렇게 익숙해져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그건 굳은 살이 아니라 시어머니의 욕심이라는 걸 저는 너무나 잘 알았어요. 시어머니와의 대화를 할 때마다 몸소 느껴졌거든요. 아예 민정아, 네 남편이 다 은혜 받고 건강 되찾고 다시 사람답게 살게 된 거라고 내가 너한테 몇 번에 말했었지 않니? 네? 그렇죠. 어머님이 그러셨잖아요. 그 이사고 크게 나서 아플 때 어머님이 하루가 멀다고 늘 기도드리고 하셨다고요. 그거 잘 알죠. 그래, 그거 잘하는 네가 그렇게 네 남편을 방치하며 쓰겠니? 내가 그 이권사며 이권사 자식들이 교회에서 살찌는 꼴 보면 아주 속이 터져 죽겠다. 응?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만 해. 교회 다니면서 그 다른 교인들이랑도 좀 친해지고. 이권사 아들 봐봐. 걔 이번에 외제차로 차 또 바꿨더라. 교회를 다니라는 건지 교회를 다니면서 인맥 관리를 하라는 건지 시어머니는 당신 아들인 제 남편이 교회를 나갈 생각을 안 하고 있으니까 저를 불러서 혹은 저한테 연락을 해서 매번 저렇게 이야기를 하셨었어요. 시어머니와 라이벌 관계라는 그 권사님 자식들 중 아들 둘이 둘 다 사업을 하면서 돈을 크게 벌었거든요. 워낙에 교회를 오래 다닌 집안들이라 교회 인맥으로 투자도 좀 받고 했더라고요. 그거 가지고서 시어머니가 그렇게 배 아파하신 거예요. 저후 엘 부부한테 어찌나 이야기를 했었는지 모른다니까요. 특히 저한테 말이죠. 그게 뭐 어렵니? 내가 너희한테 주 5일 내내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려고 그러라고 한 거야? 주일에만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라고. 교회 좀 잘 나오고 11조며 헌금도 좀 잘하면 결국은 너희한테 그게 다 몇 배로 은혜가 되는 건데. 거짓말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저런 걸 저희한테 강요하는 건 신앙심 때문이 아니라 교회에서 자기 입지를 다지기 위해서라는 걸 말입니다. 시어머니는 그 권사님이 부러웠던 거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뒤늦게 교인이 된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당신이 그 권사님보다 인맥이 딸리니까 뭐라도 해보려고 하셨던 거예요. 그 권사님이랑 기싸움을 하더라도 내부 편가르기로 매번 지는 거였으니 말입니다. 저런 식으로 둘이 으르렁거리고 하다가 한 번은 크게 싸운 적이 있었다니까요. 그날은 교회 바자회 날이었어요. 다른 날도 아니고 엄마가 이 시애미가 바자회 날 고생하는데 너희들은 빈둥대기만 할 거냐? 어차피 쉬는 날 아니야. 나는 분명히 말했다. 무조건 와. 엄마, 우리도 주말에는 좀 쉬죠. 엄마한테는 교회 나가고 하는 게 쉬는 거고 뭐 사람들 만나서 이야기하고 하는 그런 시간일지는 몰라도요.
우리는 그게 쉬는 게 아니라니까 그러네. 쉬는 게 아니면 쉬지 말어라. 그거 주말 한번 교회 나오는 거 뭐. 나는 말했어. 민정이 데리고 끄고 와. 누가 보면 바자회가 아니라 뭐 대통령 선거일이라도 되는 줄 알았을걸요. 시어머니가 무조건 바자회 오라고 저희한테 호통치고 하도 난리치니까 남편이랑 저는 오랜만에 교회 한번 방문했습니다. 솔직히 저희 입장에서는 한번 가드렸다는 표현이 맞지만 말이에요. 일단 교회 바자회 행사라고 하자면요. 그건 교회 다니는 분들한테는 더더욱 익숙한 행사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바자회하고 나눔도 하면서 이런저런 주전부리도 파는 그런 분위기 말이죠. 저희 시어머니는 그때 떡볶이를 팔고 계셨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일이 터진 게 아니겠어요? 그것도 너무 사소한 걸로 시작된 일이어서 더 어처구니 없었던 것 같아요. 먹는 걸로 이러는 거 너무 치사한 거 아니에요? 아유 참네. 박재사님 내가 그렇게 안 봤는데 너무 유치하네요. 아이 그거 아껴서 뭐 돈 얼마나 남겨 먹는다고요. 사이다 내가 교회에서 이런 일 겪기는 처음이네. 네, 그게 지금 무슨 말씀이세요? 아이고, 이게 대체 무슨 말이래? 다들 지금 권사님이 무슨 말씀 하시는지 이해했어요. 어머, 아니 사람이 왜 그렇게 솔직하지를 못해요? 우리 손녀가 떡볶이 사간 거랑 송 권사가 사온 거랑 양이 너무 다르잖아요. 똑같은 값을 줬는데 왜 어린애한테 양을 더 적게 줘요? 아이고, 내가 어처구니가 없네. 이것 보세요, 이 권사님. 지금 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이, 그러면 내가 뭐 권사님 소녀한테 뭐 거짓말이라도 했다는 거예요, 일부러. 정말 창피해 죽는 줄 알았어요. 전날이 바자회라고 저희 부부도 꼭 오라고 해서 간 거였잖아요. 솔직히 저희요, 가벼운 마음으로 갔어요. 그냥 얼굴 비추면 시어머니가 노여움 있으셨던 거 조금은 푸시겠지 하면서 말이죠. 그래서 저희는 당시에 시어머니한테 인사드리고서 저희가 알아서 자리를 잡고서 부침개를 구매해서 먹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디서 들려오는 소란스러운 소리에 가보니 저렇게 시어머니랑 그 권사님이 말싸움을 하고 있었네요. 그 주변에 다른 교인들이 둘러싸고서 웅성거리고 있었고요. 권사님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상황은 이러했어요. 우리 손녀가 송 권사처럼 여기서 떡볶이 1인분 샀는데 이거 양이 너무 다르다. 내가 지금 그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거 봐봐요. 내가 어이가 없어서 손도 안 댔어요. 봐봐 이거. 우리 손녀 떡볶이는 뭐 떡 한 서너 개 있고 송 권사님 거는 이거 심지어 먹던 건데 우리 손녀가 받은 것보다 양이 더 많어. 대체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정말? 생사람 잡지 말아요. 내가 무슨 애한테는 서너 개 주고 그랬다는 거예요 지금? 희한한 사람이네 이 권사님. 참 특이하다. 어머머머, 박 제사님이야말로 참 특이하네. 그러면 뭐 어떻게 할까요? 여기서 떡볶이 사간 어린애들 일일이 다 찾아서 한번 누구 말이 맞나 확인해 볼까? 사람이 왜 그래? 뭐 저런 상황인 거죠. 저희 부부도 들여다보니까 정말로 이 권사님 손녀가 구매한 양이랑 다른 분이 구매한 양이랑 너무 달랐어요. 처음에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고 생사람 잡지 말라고 하던 시어머니도 이 권사님이며 다른 교인들까지 왜 그랬냐고 웅성거리니까 말을 바꾸더라고요. 이실직고를 한 셈이었죠. 아니 음식 남기면 그거 벌 받는 거잖아요. 어린애가 떡볶이 1인분을 혼자 어떻게 다 먹어요. 나는 환경을 생각하고 해서 그렇게 내 나름대로 양 조절해서 준 거지. 애가 식탐이 있나 보네. 양 적다고 이 권사님한테 말한 거 보면. 뭐요? 아니 이 사람이 정말 왜 이래. 이것 보세요. 남길지 모자랄지 그거를 왜 박지사가 정해요. 사먹는 손님이 알아서 할 일이죠. 아니 정말로 저게 대체 무슨 짓이냐고요. 양이 적어서 뭘 어떻게 처리하건 말건 그걸 왜 시어머니 본인이 결정하려 한 건지 저도 이해가 안 갔어요. 그건 손님이 결정할 문제잖아요. 그 말을 듣고 이 권사님이며 다른 교인들까지 시어머니를 향해 다들 한 소리씩 하기 시작했죠. 솔직히 남편은 몰라도 저는 당연히 시어머니가 한 소리를 들어야 하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또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그게 그렇게 서운했었나 봐요. 시어머니는 자기가 잘못한 건 생각 못하고 그저 자기한테 뭐라고 하는 사람들한테 서운했던 거죠. 그리고 그 서운함으로 시작된 불똥은 저한테 튀었답니다.
결국 그 사건으로 인해서 시어머니는 떡볶이 부스에서 나왔거든요. 나와서 혼자 한참을 씩씩 거리더라고요. 그리고서는 저를 데리고 조용한 곳으로 향했죠. 그리고 거기서 혼자 부들부들 떨면서 저한테 말씀을 하시더군요. 예, 너도 아까 봤지? 교회에서 내 위치가 저거밖에 안 되는 거야. 이 건사 봐라. 며느리고 아들이고 딸이고 사위고 아니 다들 그냥 교회에서 인맥해 놓으니까 아까 같은 일에서도 사람들이 죄다 이 건사네 집안 편되잖아. 아이 어머니 그런데 아무래도 아까 일은 이 권사님 손녀 일이니까요. 어린아이랑 관련된 일이어서 그건 어쩔 수 없었던 것 같아요. 저희도 입장 바꿔서 생각해보면 만약에 저희 아이가 어디 가서 그렇게 싸우면 속상했을 것 같거든요. 내가 지금 너한테 핑계 듣자고 이야기한 줄 아니? 아이고 너는 머리도 좋아 내가 왜 말의 맥락을 파악을 못하는 거야? 아니면 뭐 못하는 척하는 거야? 내가 지금 너한테 그 소리 들으려고 한 말이 아니잖니? 너랑 너희 남편이 교회 생활을 진작부터 했어봐라. 그럼 적어도 이 건사한테 들러붙어서 얌생이 짓 하는 인간들 철반이 나한테 붙었을 거야. 왜 기승전 저런 결말로 가는 것일까요? 시어머니는 버럭버럭 화를 내시면서 저랑 남편이 교회 생활을 안 해서 그래서 시어머니 당신 편이 없는 거라고 당신 편이 없어서 오늘과 같은 수모를 당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저 말을 내내 듣고 있는데 어쩌면 사람이 저렇게 자기 객관화가 안 되는 건가 싶었죠. 듣다 저도 짜증이 나서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누구 강요로 종교활동하고 싶지 않다고 말입니다. 시어머니 권유로 이전에 방황제로 교회에 나가던 시절이 있었지만 결국은 저나 남편이나 교회 나가는 걸 그만두었었잖아요. 더군다나 저는 애초부터 종교에 전혀 관심 없는 무교였거든요. 제 입장에서는 예배드리는 시간이 지루하기도 하고 차라리 그 시간에 다른 걸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 그런 생각이 드는 거면 교회에 안 나가는 게 차라리 나은 거잖아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그런 제 반응을 도무지 이해하려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저 어이없다고만 하셨죠. 그러니까 너는 끝까지 네 남편 설득도 안 할 거고 너도 교회에 나오지 않겠다 이거지 지금. 어머니, 제가 일부러 안 나가겠다는 게 아니라 정말로 저는 신앙생활에 흥미도 못 느끼고 아직은 관심이 없어서 그래요. 아이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네 시애미가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도 너는 교회를 곧 죽어도 교회를 안 나오겠다는 거잖아. 정말이지 대화가 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교회에서 영향력을 더 얻기 위해 저에게 같이 교회를 다니면서 도와달라고 강요했지만 저는 시어머니 말을 따르지 않았죠. 내 마음이 그게 안 되는데 왜 그걸 억지로 해야 하냐고요. 그리고 제가 따르지 않은 그 뒤끝은 아주 지저분한 결과를 선사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자기 말 안 듣는 거라고 단정을 짓고 저를 괴롭히고 싶었나 봐요. 그런데 그거 가지고 괴롭히기엔 자기가 쪼잔해 보이니까 이상한 핑계를 대기 시작한 거죠. 이게 다 너 내가 어떻게든 나중에 천국 가게 해주려고 회개시켜주려고 하는 거야. 알겠니? 네가 교회 나왔어 봐. 내가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 교회만 나오면 자동으로 다 해결되는 것을 아이시오. 시어머니는 그 핑계를 저를 위함이라고 포장을 했어요. 교회에 안 다니는 저를 회개시켜야 한다느니 뭐 그러면서 저한테 시집살이를 대뜸시키더라고요. 시댁 식구들이랑 밥 먹는데 음식 남기면 벌 받는다고 천국 못 간다고 그러면서 저한테 은근히 잔반을 떠밀더라고요. 어처구나게 앞서서 말이죠. 저는 시어머니가 저한테 떠민 잔반을 그대로 남편한테 바로 토스해버렸죠. 미쳤다고 그걸 뻔히 속내 알면서 가만히 당하고 있을 이유는 없으니까요. 여보, 음식 남기면 벌 받는데 나는 이미 뭐 종교 없어서 어머니가 지옥 갈 거라고 하셨거든? 나는 이미 글렀으니 당신이라도 이거 먹고 지옥 가지 마. 뭐 저런 식으로 똑같이 해버렸죠. 뛰는 시어머니 있으면 그 위에 나는 며느리 있다 이겁니다. 저는 시어머니가 저를 괴롭히는 걸 그대로 제 남편한테 넘겼어요. 마치 나 괴롭히면 나는 당신 아들 괴롭힌다. 이걸 보여줬달까요? 시어머니는 제가 그렇게 할 때마다 자기 분에 못 이겨 부들부들 떨기만 했답니다. 그러다 시어머니가 제대로 건수 잡을 일이 생겼지 뭐예요? 저와 결혼하기 전에 있었던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허리 통증을 갖고 있던 남편이 사무직으로 오래 일하다 보니 통증이 악화된 것이었어요.
장시간 서거나 앉아 있을 수 없는 상태가 되어 퇴직을 하게 되었고, 오로지 제 수입으로만 생활을 하게 되었죠. 남편은 퇴직하고서 그걸 기반으로 자기 사업을 해보겠다고 저한테 이야기를 했었고 말이에요. 내가 금방 내일 찾을 테니까 당신이 조금만 고생해줘. 너무 뻔뻔스럽게 이런 듯하기서 미안해. 그런데 나 정말 금방 내 몸 회복하고 내 일도 내가 꾸려나가 볼게. 당신한테 짐만 주는 것 같아서 미안하다. 아유, 내가 상황을 몰라. 당신이 그만두고 싶어서 그만둔 것도 아니고 사람 몸이 먼저지. 일단 자기 몸부터 먼저 회복하자. 그러고 나서 일해도 안 늦어. 저보고 조금만 고생해달라고 이야기하던 남편은 저한테 정말 많이 미안해 했었어요. 남편한테 이야기한 것처럼 남편이 놀고 먹겠다고 퇴직한 것도 아니고 아파서 퇴직한 건데 저도 당연히 충분히 회복을 하고 그러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남편의 퇴직으로 인해 본격적으로 제 수입으로 생활을 하게 됐는데 시어머니는 저한테 시집살이 펼치는 걸 멈출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제가 자기 아들 대신해서 2명 몫으로 일을 하는 걸 아는 사람이 말이죠. 되려 시어머니는 자기 아들이 퇴직한 시점을 시작으로 저를 더더욱 갈궜어요. 너는 세상에 아무리 바깥 일을 한다고 해도 여자가 살림을 이렇게 하면 쓰니. 너 이러는 거 너희 친정에서도 알아? 아이고 안 써도는 그렇게 깔끔하게 살림 잘하신다고 하시던 분이 왜 딸은 그런 걸 안 가르쳤다니. 남편은 허리가 안 좋아져서 그만둔 거라서 한동안 집에 있었단 말이죠. 병원 가서 재활치료받고 집에 와서는 찜질하고 쉬고 이런 생활이 남편의 하루 일과였어요. 그러니 시어머니가 저희 집에 자주 오가기 시작했죠. 자기 아들이 집에 있으니 반찬 챙겨준다. 일하는 너 대신해서 집안 보살핀다. 뭐 이런 핑계로 말입니다. 저는 절대로 그런 걸 원한 적도 없고 부탁한 적도 없었거든요. 순전히 시어머니 혼자서 난리친 거였어요. 그래요. 그래도 자식 내외 집안일 도와주고 싶을 수 있죠. 그럼 도와주고 그냥 말던가요? 아님 도와주지 말던가요? 어느 순간부터 시어머니는 저한테 깨톡을 좌르르 보내왔습니다. 저희 집 냉장고 내부 사진, 다용도실 사진 등등을 말이에요. 너는 이거를 허리 아픈 네 남편 뭐 처리하라고 이렇게 살림을 하는 거니? 나 내일 올 때까지 이거 싹 다 정리해놔라. 정말 다시 생각해도 짜증이 나네요. 맞아요. 시어머니는 대뜸 제 살림에 관여를 하기 시작했었어요. 그렇다고 제가 무슨 방송에 나오는 것처럼 집을 개판으로 쓰레기집처럼 지내냐? 그거 절대 아니었거든요. 저희 친정아버지가 직업군인이셔서 각 잡는 거며 위생에 있어서 저 정말 철저하게 교육받고 자랐어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깔끔하게 살림해둔다고 저는 자부를 합니다. 더군다나 남편 허리 아픈 거 하니까 그 사람 일 안 하게 하려고 수건도 배로 준비해서 구비해두고 음식도 하나하나 라벨 스티커 붙여서 뭐가 뭔지 다 표시해두고 다녔거든요. 그 와중에 트집 잡아보겠다고 시어머니는 반찬통이 들쑥날쑥하게 진열되어 있는데 이러다 쓰러지면 반찬 다 엎어진다. 뭐 저런 되도 않는 꼬투리를 잡아댔어요. 저게 말이냐고요? 저요? 그래서 짜증나서 저 메시지 받은 날 퇴근하고 시댁으로 바로 향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사우나 갔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엄마 오늘 사우나 간다고 일찍 갔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와. 아, 참. 내가 그러지 말라고 하는데도 자기한테 연락했더라고. 내가 절대 그럴 일 앞으로 없게 할게. 미안해. 조심해서 와. 걱정하지 마. 나 그런 거 마음에 안 담아도 나 잠깐 들릴 곳이 있어서 거기만 들렸다가 갈게. 우리 저녁에 맥주 한잔 할까? 자기는 무알콜로. 나 오늘 기분이 너무 좋을 것 같거든. 남편이 저한테 자기 엄마 대신해서 사과한다면서 전화로 저런 특급 정보를 알려줬지 뭐예요. 물론 남편은 그게 저한테 정보가 될 거라고 생각 못했겠지만 말이죠. 저희 시댁은 모든 비밀번호가 제 남편 생일로 설정되어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당신 아들을 워낙에 사랑해서 통장 비번도 집 비번도 다 자기 아들 생일로 했거든요. 저희 부부가 막 결혼하고 나서 시어머니는 저희 집 비번도 자기 아들 생일로 하라고 했었어요. 물론 제가 싫다고 했죠. 아마 그렇게 했으면 시어머니는 진작부터 저희 집에 막 들락날락 했을걸요? 무튼 그렇게 남편에게 시어머니가 사우나에 갔다는 사실을 듣고서 들어간 시어머니 집 역시나 남편 생일로 비번을 해두었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어려울 것 없이 문을 열고 들어가서
그리고 거기 가서 똑같이 해줬어요. 냉장고, 다용도실 등등. 시어머니가 저한테 했던 그대로 똑같이 찍어서 하나부터 열까지 다 꼬투리 잡았습니다. 어머니, 저희 집 살림 신경 쓰느라 정작 어머님 살림은 신경 못 쓰셨나 봐요. 어머니가 하도 살림 지적하시길래 직접 보고 배우려고 찾아간 건데 아주 엉망이네요. 어디서부터 어떻게 손대야 할지 엄두가 안 나서 그대로 두고 왔어요. 어머니, 저희 집 살림은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저희 집 말고 어머님 댁 먼저 정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관심 주시는 마음만 받을게요. 저는 저렇게 메시지 남겨두고서 시어머니 번호 차단해버렸잖아요. 지금 생각해도 너무 고소했던 기억이 떠오릅니다. 당연히 제가 보낸 메시지며 제가 연락이 안 닿으니까 시어머니는 저희 남편한테 연락을 해서는 왜 제가 전화가 안 되는 건지 그걸 물었나 봐요. 남편이 저를 보고는 갑자기 이게 무슨 일이냐고 저한테 묻대요. 그래서 저는 대놓고 말했어요. 솔직히 어머니가 하시는 거 그거 생투집인 거 당신도 알잖아. 그래서 당신이 나한테 미안하다고 이야기도 여러 번 했었고 나 지금 2명 몫으로 돈 버느라 솔직히 스트레스 많은 건 사실이거든. 그래서 어머니 연락처 차단했어. 저는 솔직히 말을 했어요. 제 상황에 대해서 말이죠. 그렇다고 남편에 대해 미움이 있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당시에 제 생각으로는 저희 남편도 제가 아픈 상황에 놓이면 저를 위해서 거뜬히 자기가 2명 몫으로 일을 할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으니까요. 무튼 그래서 남편한테 솔직히 이야기를 했어요. 이러한 이유로 내가 시어머니 연락을 차단해 둔 것이라고 말이에요. 내가 마음에 여유가 생기면 그때 차단을 치겠으니 당신만 어머니랑 연락해라 하고 말입니다. 나 당신한테 생색낸 적 없었고 한 번도 내가 당신 쉬는 동안 일 더 하는 거 그거에 대해서 불만 가진 적 없었거든? 그런데 어머님 때문에 없던 불만까지 생길 지경이야. 입장 바꿔서 당신이 생각해봐. 우리 엄마가 그랬으면 당신도 이러지 않았겠어? 그러니까 당신이 중간 역할 잘해. 남편이 느끼기에 제가 매정하다 싶을 정도로 저는 정확히 선을 그었어요. 모름지기 어물쩡하게 했다가는 똑같은 일 반복될 게 뻔하니까 말입니다. 남편도 당시에 알았다고 하고서 자기 나름대로 중간 역할을 잘 해내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중간 역할에만 몰두를 한 건지 남편은 일자리를 마련하겠다, 일자리를 찾겠다 했던 그 말을 포기한 듯 하더라고요. 장기 백수가 되고야 말았거든요. 인간은 적응의 동물이라더니 백수 생활에까지 적응할 줄은 몰랐습니다. 사업 계획 구체적으로 세운다더니 그 계획은 대체 언제 세우는 건지 그 부분을 심각하게 생각한 것 시댁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나마 그건 천만다행이라고 생각을 했죠. 너 정말 그럴 거야? 다른 건 몰라도 남자가 집에서 놀고 있음 여자가 남편 무시하는 거야. 네 처가 나한테 하는 거 못 봤어? 아이 지 심부에 조금 어긋났다고 시애미를 차단하지를 않나. 야, 나 그때 걔 하는 거 보고 싹수를 알아봤다. 너 당장 일자리 알아봐. 나 다른 건 몰라도 내 새끼가 더군다나 네 안사람 같은 여자한테 무시당하는 거. 나 그거 못 본다. 민정이가 뭘 어떻게 했다고 그래. 그리고 내가 일 안 하고 있는 거랑 민정이가 나 무시할 것 같다고 엄마가 생각하는 거랑 도대체 무슨 상관관계가 있는 건데. 아휴, 내가 교회 나간다고 뭐 갑자기 없던 일자리가 생겨 이놈아. 나 아무튼 잔말 말고 엄마 말 들어. 네 목숨 살린 게 나야 나. 내 노력으로 너 살아난 거야. 그러니까 너 엄마 말 들어. 내가 너한테 안 좋은 거 시키겠니? 할 부모가 자식한테 안 좋은 거 시키겠냐고. 시어머니는 저런 이유로 당신 아들인 제 남편을 교회에 끌고 나가려 했어요. 백수로 있으면 제가 자기 아들 무시할 거라고 하면서 말입니다. 아니, 솔직히 저는 이해가 안 돼요. 백수면 어디 회사 면접 보라고 떠밀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당신 아들인 제 남편을 교회로 끌고 갔어요. 너 사고 났을 때도 기도로 이겨냈다면서 남편을 억지로 교회에 끌고 다녔죠. 한동안 시어머니와 남편은 같은 대화를, 같은 문제로 인한 싸움을 반복했어요. 그 대화 내용도 늘 비슷했죠. 다른 건 몰라도 너 이렇게 멀쩡히 살아가는 거? 그거 다 은혜 받아서 그런 거야. 아, 지겨워 죽겠네 정말. 엄마, 그냥 내가 나을 상황이니까 나왔던 거지. 무슨 교회 때문에 나왔다고 자꾸 그래. 얘가 너 그런 소리 하는 거 아니야?
사람마다 그 맞는 정도가 있는 거라고. 너는 교회가 네 인생 살려주는 거야. 그러니까 참말 말고 네 엄마 따라서 교회 나가. 아예 가서 인맥도 좀 만들면 거기서 회사 일자리 알아볼 수도 있는 거고. 너 뭐 한다는 사업 그거 투자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야. 이건 사들놈이 그래서 교회 열심히 나오는 거라니까. 아주 야가 빠졌지. 시어머니의 끝없는 설득에 남편은 그 잔소리가 듣기 싫어서인지 뭔지는 몰라도 어느 순간부터 교회 생활에 충실히 하기 시작했어요. 맨날 집에만 있던 남편이 교회가 잘 맞았는지 교회를 다닌 후로 다시 일자리 찾아본다며 의욕적으로 돌아다니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시어머니한테 억지로 끌려가던 교회도 시간이 지나고 나니 교회에 가기 전에 잘 차려입고 나가는 등 긍정적인 변화를 보이기 시작했다 이거였습니다. 저도 그래도 그런 남편의 모습이 보기는 좋았어요. 하지만 언제나 양날의 검은 존재했죠. 당신 요새 카드값이 좀 많이 나온다? 계속 편의점 아니면 뭐 간단하게 필요한 것만 사던 사람이 무슨 옷을 이렇게 많이 사? 당신 뭐 패션쇼 나가? 일자리 구하려고 하면 나부터가 상품성이 있어야 할 거 아니야. 그래서 그런 거지. 당신이야말로 좀 꾸며라. 당신은 사회생활하는 사람이 여자가 왜 이렇게 꾸밀 줄을 몰라. 어머머, 당신 말 서운하게 한다. 언제는 나 수사한 게 좋다며? 아이, 그리고 왜 짜증이야. 당신 요즘 나한테 너무 까칠하다. 뭐가, 내가 언제 또 까칠했다고 그래. 당신한테 필요한 얘기니까 내가 해주는 거지. 당신은 나를 매번 가르치려고만 들지. 나한테 뭐 얘기를 들어볼 생각은 안 하지. 그 양날의 검이라는 건 남편이 교회를 다니면서 의욕이 생김과 동시에 생긴 부작용 같은 것이었답니다. 씀씀이가 늘었어요. 좀 많이요. 심지어 그게 옷이며 자기 꾸미는데 쓰느라 늘었다는 것이 제가 봤을 땐 문제인 부분이었죠.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자꾸 제 외모에 대해 지적을 하기 시작했달까요? 외모뿐이게요? 제가 무슨 말만 했다 하면 여자가 좀 애교를 챙겨라. 저런 식으로 말을 하는데 이거 너무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 감 말이에요. 정말 믿고 싶지 않은 그 감. 이 인간한테 여자가 생겼나? 하는 그 감 말이죠. 이거 물증은 없이 심증만 있는데 그럴수록 남편의 행동 변화가 더 크게 느껴져서 괴로웠어요. 그러다 제가 증거를 딱 알게 되었죠. 남편이 무직이다 보니 새로 신용카드를 만들기 힘드니까 제 명의 신용카드를 가지고 다니고 있었거든요. 그럼 당연히 남편이 카드를 쓸 때마다 저한테 띠링띠링 문자가 오잖아요. 그런데 유독 한 곳에서 옷을 구입하더라고요. 아니, 할인 많이 하는 아울렛 놔두고 왜 굳이 거기서 사? 심지어 집이나 교회에서 가깝지도 않아요. 야, 이건 좀 쎄하긴 하다. 네가 그렇게 생각할 만하네. 그렇지. 이거 진짜 뭐가 쎄하지 않어? 이거는 네가 좀 제대로 캐볼 필요가 있겠다. 절친한 친구도 걱정할 만큼 이상한 상황이 맞았던 거예요. 안 좋은 촉이 딱 오더라고요. 내 촉이 맞지 않아야 할 텐데 하면서도 안 좋은 촉은 더 곤두세워졌죠. 그날은 남편이 교회 가는 날이 아닌데도 나가겠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퇴근한 후 남편은 자기 혼자 저녁 밥을 허겁지겁 먹고 옷을 사러 가겠다는 거예요. 내일 낮에 사라고 하니까 기어이 오늘 사겠다고 하더라고요. 당신이야말로 이상하다, 어? 아니, 내가 저녁에 나가서 옷을 사고 싶을 수도 있는 거잖아. 뭐 옷은 무조건 낮에만 사야 해. 아니, 그게 아니라 그지 왜 다 늦은 저녁에 피곤하게 나가냐고. 나는 그 말을 한 거였지. 그래, 당신 다녀와. 산책도 할 겸 나가는 것도 좋겠다. 그래, 산책할 겸 가는 거야. 무튼 쉬고 있어. 나 기다리지 말고. 옷 사고 산책 좀 하면서 생각 정리도 하다가 올게. 그날따라 불안한 예감이 들었어요. 남편이 나가는 걸 말릴까 하다가 그동안 심증으로만 갖고 있었던 걸 확인해 볼 수 있겠다고 하는 생각이 들었죠. 저는 남편이 나가고 나서 5분 뒤에 나갔어요. 남편이 이미 한참 뒤에 사라진 뒤였지만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 장소로 찾아갔죠. 그 카드 내역에 있던 그 장소로 말이에요. 저는 제발 아니길 바랬어요. 차라리 제가 의처증이길 바랬죠. 근데 딱 그 옷가게에서 남편이랑 그 여자가 시시덕대고 있더라고요. 옷가게 주인인 것 같은 그 여자요. 남편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 여자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누가 봐도 남녀의 멜랑콜리한 분위기. 저는 몰래 두 사람이 시시덕대는 모습을 지켜보며 부들부들 댈 수밖에 없었습니다. 심지어 그 여자는 제가 아는 여자였는데 옷 장사하고 있다더니만 그래서 남편 카드에 이 가게가 그렇게 자주 찍힌 거였어요. 이 여자의 정체가 뭐였는지는 나중에 밝히도록 할게요. 저는 당장이라도 그 여자의 머리채를 잡고 싶었지만 꾹 참았어요. 저것들에 대해서 더 확실한 증거를 알아내야 했으니까요. 나 산책 나간다. 그래, 다녀와. 당신 요즘 좀 이상하다. 왜 이렇게 러프해? 뭐가 산책 나간다며. 그래서 산책 잘 다녀오라고 하는 건데? 참네. 그전에는 왜 밤에 굳이 나가냐고 하더니 아이 그래 여보 당신이 이렇게 해주니까 나도 나갈 때 마음이 편하잖아. 나 기다리지 말고 쉬고 있어. 저는 그 뒤로 남편이 수상한 행동을 보인다 싶었을 때 두어 번 더 미행을 했어요. 그리고 그 여자가 사는 곳까지 알아냈죠. 둘이 다정하게 손을 잡고 그 여자 집으로 들어가는 장면까지 본 겁니다. 저는 그렇게 두 사람이 다정한 스킨십을 하며 집으로 들어가는 걸 목격한 순간 더 이상 참을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결국 그날 밤 저는 늦게 집에 들어갔고 남편한테 내가 당신 바람피는 거 알고 있단 거 밝혔어요. 왜 놀랍니? 네가 너무 허접했다는 생각은 안 들어? 당신 옷 사러 간다고 한 날 그년이랑 옷가게에서 시시석대는 모습 봤다고. 당신 나 비행한 거야? 당신 무슨 의부증이야? 왜 이래 정말? 왜 이래? 왜 이래? 내가 의부증이야. 내가 의부증이라서 그럼 이걸 다 조작했냐? 사과 한마디 없이 오리발 내미는 남편의 모습에 제가 가만히 있을 리가요. 저는 손에 잡히는 온갖 것들을 다 집어던졌습니다. 울분이 터져나와 버렸으니 말이에요. 남편은 그럼에도 저한테 사과 한마디, 자기가 외도를 저지른 것에 대해 인정조차 하려고 들지 않았어요. 네가 인간이야? 야, 하다못해 짐승도 은혜를 알아와. 그런데 너는 뭐? 그래. 개집질하고 다니느라 내가 벌어온 돈으로 옷 쳐서 입고 딴 년 만나고 그러면서 나를 그렇게 갈고댔어. 야, 너 눈이 삔 거 아니야. 그냥 그거 면상 보니까 어디 시골 촌띠기 같이 생겼더만. 너 설마 그런 여자랑 나랑 비교를 한 거야? 와, 나 정말 어이가 없다. 너희 엄마는 아니. 네가 교회에서 그런 개짓거리하고 다닌 거 네 교회 사람들은 아냐고. 야, 뭘 조심해. 내가 너보다 나이 많은 거 몰라? 어디서 너는 야야거리고 있어. 그래, 내가 여자 좀 만났다. 막말로 남자가 잠깐 한눈 파는 거 그거 당연한 거 아니야? 네가 이렇게 꽉 막히고 고리타분하게 사는 여잔데 내가 너랑 살면서 안 답답하고 맥이겠냐고. 네 탓이 더 큰 거야. 모든 쌍방인 거 몰라. 쌍방? 쌍방? 너 진짜 제대로 들었구나. 네가 바람난 게 내 탓이라는 거야. 왜? 네 엄마한테도 그렇게 말했지. 나 때문에 바람핀 거라고. 네 엄마한테 말해 그럼. 네가 나 때문에 바람났다고. 네가 백수짓 하느라 나 혼자 뼈 빠지게 돈 버는데 그게 여자로서 매력이 없어서 바람피었다고 말해보라고. 남편과 저는 결국 한바탕 언쟁을 치렀습니다. 남편 놈 지가 바람핀 걸 제 탓을 하더라고요. 미친 거 아닌가요? 결국에 남편 놈 집 뛰쳐나갔어요. 그 집은 제가 해온 집이니 제가 나가라고 했거든요. 남편의 외도를 두고 시어머니한테 따질 생각 안 했냐고요. 당사자가 되어봐야 아는 건데 그 상황에서는 시댁에 시자 들어가는 인간 그 누구도 만나고 싶지도 않고 얼굴 보고 싶지도 않더라고요. 그냥 어떻게 해야 그 개망나니 같은 놈 조지면서 이혼할까 그 생각뿐이었죠. 그 생각 정리하고 제 나름 계획 짜느라 저는 몇 주째 남편 놈과 별거 생활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시댁에도 연락을 안 하고 있었어요. 양반은 못 된다고 그 와중에 시무한테서 먼저 전화가 왔네요. 아이고 전화는 받네. 나는 우리 며느리가 손가락이 부러져서 전화를 걸지도 못하는 줄 알았지. 너희는 어째 너나 네 남편이나 나한테 연락 한 통을 안 하니? 어른이 먼저 연락을 하고 전화를 해야 연락이 되지? 뭐가 그리 바쁘다고? 그놈 그거 교회도 안 나오고 말이야. 시어머니의 목소리와 말하는 내용을 들어보니 남편의 바람은 물론 그 인간과 제가 별거 중인 상태도 모르는 듯 했어요. 저도 일단 그간 생각해 둔 게 있었으니 차분히 굴었죠. 최대한 아무렇지 않게 말입니다. 일이 좀 있어서요.
갑자기 웬일이세요? 웬일이세요? 야, 가족끼리 뭔 일이 있어야 연락하니? 우리 잘난 며느님이 안부 인사도 안 할 동안 우리 아들이랑 교회 다닌던 게 내가 권사 임직하게 되었다고 그 소식 전하려고 연락했다. 네 남편 천국 갈 동안 너 지옥 가기 싫으면 얼른 상이나 차려라. 권사된 거 기념으로 축하하는 자리니까 거하게 잔치상 차려야 된다고. 구실하게 차리면 가만 안 될 줄 알아. 교회도 안 나가면 허드렛 일이라도 해야 할 거 아니야. 역시나 개차반 같은 시어머니니까 그런 여자 밑에서 그런 개망나니 같은 놈이 태어났겠구나 싶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머릿속에서 번쩍하고 아이디어가 떠올랐죠. 저는 일단 시어머니의 저 뻔뻔스럽고 무례한 그 말을 듣고 일부러 못다한 정성 만회하고 싶다고 평범한 축하상 말고 제대로 차려보겠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원래 또 지옥은 가기 싫은가 보네. 그래, 뭐 네가 어떻게 할 건데? 어머니, 제가 당연히 잘해야죠. 요즘 좋은 데 많아요. 이왕 하는 거 좋은 데서 하면 더 특별하지 않겠어요? 저는 그러면서 시어머니한테 사진 메시지를 전송했어요. 렌탈 파티룸에 케이터링 불러서 화려하게 잘 꾸며놓은 사진을 보냈죠. 시어머니는 그 메시지를 보더니만 좋아라 하대요. 제가 그걸 놓칠 리가요. 거기서 하나 더 얹었죠. 어머니, 이왕 파티하는 거 제가 제대로 준비할게요. 우리 어머니의 기세어 드려야죠. 교회 교인들 다 부르세요. 특히 라이벌 권사님 있죠. 이 권사님인가? 그분은 꼭 오라고 하세요. 제가 어머니 기 제대로 살려드릴게요. 저는 제가 다 예약해서 준비할 테니 그때 가자고 하면서 시모를 회유했어요. 권력을 과시하는 걸 좋아하는 시어머니가 저의 제안을 마다할 리는 없었죠. 시어머니는 좋다고 하면서 교회 사람들 부를 날짜까지 정해서 저한테 알려줬어요. 그리고 제가 그토록 기다리던 대망의 디데이가 성큼 다가왔죠. 대망의 디데이, 시어머니의 권사인지 뭔지 그거를 축하는 그날, 그 약속된 그날에 제가 모두를 초대한 곳은 남편이랑 상간녀가 둘이서 밀회 장소로 쓴 오피스텔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초대받은 교회 사람 중에는 오피스텔에서 파티룸 대여 같은 것도 해주냐고 신기하다는 사람도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나를 앞장 세워 걸어가며 자기 교인들한테 너스레를 떨었죠. 요즘 뭐 별거 다 있잖아요. 우리 며느리가 내가 권사가 되고 나니 이제야 회개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저한테 꼭 대접해드리고 싶다면서 애가 까칠해 보여도 속정이 많은 애라니까요. 어쩜 며느리 한번 잘 얻으셨네. 요즘 이런 며느리가 어딨어요? 그러게나 말이에요. 제가 며느리 하나는 잘 얻었죠. 다 기도를 안 덕인 것 같아요. 그러게나 말이에요. 어쩌다 저는 저런 시어머니랑 그런 개망나니 같은 놈을 남편으로 만난 건지 저는 제 뒤에서 저런 하하호호 하는 소리를 들으며 헛웃음이 새어나올 것 같았으나 꾹 참았어요. 그리고 그럼요. 제가 얼마나 많이 깨달았는지 몰라요. 하며 최대한 시어머니 비위를 맞췄죠. 최고치의 기분에서 최악으로 떨어지는 걸 보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그 오피스텔 호수 앞에 다다랐을 때 저는 오늘을 평생 잊지 못하게 해주겠다는 마음을 먹고 그 집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저는 그날 일부러 선글라스를 끼고 갔었어요. 상간녀랑 저는 가까운 사이가 아니었지만 예전에 몇 번 인사한 적은 있고 남편 통해서 제 얘기도 전해 들었을 테니 알아볼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말이에요. 저는 일부러 조금 더 하이톤으로 말을 했어요. 아랫집 사람인데요. 들을 말씀이 있어서요. 에? 아니야, 아랫집 사람. 너 그게 무슨 소리니? 우리 그 모시갱이냐. 다치름인가 그거 피는 거라며. 제가 저렇게 말을 하니까 시어머니를 포함해서 교회 교인들은 당황해하며 수군거렸어요. 그러든 말든 이미 문은 엎질러진걸요. 대호랑 열리는 소리와 함께 상간녀가 문을 열었지 뭡니까. 그리고 문을 열어준 상간녀의 모습을 보고 시어머니는 물론 교회 교인들, 특히 이권사가 기겁을 했어요. 어머마, 아니야, 난 네가 여기 왜 있어? 어머나, 그 꼴은 또 뭐고? 문을 열어준 그 상간녀가 바로 시어머니의 라이벌 권사님의 딸년이었거든요. 상간녀가 당황하면서 우물쭈물한 사이 이 권사님은 억지로 상간녀를 밀치고 오피스텔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 안에는 누워서 TV를 보고 있는 남편이 있었죠.
남편 놈, 그것도 겉옷은 안 입고 속옷바람으로. 뭐 이런 상황인데 눈치 못 채는 사람이 바보 아니겠어요? 당연히 이 권사님이 난리 났었습니다. 너 이 기집애 이 미치냐? 너 니가 제정신이야? 너 미쳤어? 어디서 저런 거렁뱅이랑 놀아나? 멀쩡한 니 차치뻥 놔두고 이 집은 대체 뭔데? 설마 너 저놈이랑 하치거리 하려고 두 집 살림한 거야? 이딴 짓 하라고 내가 너 옷가게 차려주고 지원해준 줄 알아? 아우 너 정말 미친 거 아니야? 김수철, 너 지금 이게 뭐 하는 거야? 네가 왜 이 옆한내 딸년이랑 이러고 있어? 하다 저런 걸 만나서 바람을 피냐? 아이고 이놈의 자식아. 아이고. 당연히 시어머니랑 교회 사람들 모두 뒤집어졌죠.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라이벌 권사님의 딸인 상간녀도 그 교회에 다니고 있었고 더군다나 그 상간녀는 평소에 신실한 믿음을 가진 신도로서 혼전순결할 것이라고 말하고 다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다들 기절을 할 것처럼 놀랐던 것이었어요. 제가 교회를 잘 다니지 않긴 했지만 그래도 처음엔 시모 닭달을 모시겨 좀 자주 나가던 시기도 있었고 뜸하게는 다녔으니 교회 몇 사람들 얼굴은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상간녀 얼굴도 알고 있었던 거고요. 그 상간녀 이건사 딸이었거든요. 이건사 딸 누구누구 씨는 참하다. 이런 칭찬이 자자했으니 관심 없어도 알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오피스텔 호수도 어떻게 알았냐면 제가 그것들을 미행했었잖아요. 그리고 엘리베이터 숫자판에 뜬 거 보고 몇 층인지 알아내고 7층 라인에 있는 우편함 뒤져서 상간녀 이름이 적혀있는 봉투 같은 거 확인한 거였죠. 권사 말 들어보니까 이 집은 원래 상간녀가 살던 집이 아니라 남편이랑 밀회의 공간으로 만든 집 같더라고요. 그렇게 순박한 사랑인 양 하던 것들이 현실 앞에서는 서로한테 가차 없었어요. 엄마, 아니야. 나는 정말 가만히 있었는데, 이 사람이 나 꼬드겼어. 자기 뭐 와이프랑 별거 하고 있는 이미 결혼 생활은 끝난 거나 다름없다고 나한테 그렇게 말했다니까. 야, 내가 언제? 아니야. 저 여자가 나한테 연애만 해보는 거 어떠냐고. 그런 식으로 꼬셨어. 연애만 하는 거 문제 안 되잖냐고. 나 진짜냐? 내가 왜? 상간녀가 남편에게 죄를 덤터기 씌우려고 하면서 남편과 상간녀도 막장으로 싸웠어요. 시모의 라이벌 권사와 상간녀의 말이 교인들 사이에서 더 호소력 있게 받아들여져서 시모와 남편이 완전 개쓰레기가 되었죠. 호소력 있게 받아들여진 것보다 더 근본적인 원인은 교인들 사이에서 시어머니의 라이벌 권사 권력이 막강했기 때문이지만 라이벌 권사 집안 사업이 잘 되고 있다고 했잖아요. 교회에서 헌금도 많이 하는데 그 라이벌 권사 아드님들 사업을 통해 득을 보거나 사업적으로 연결된 교인들도 있었으니 그 라이벌 권사 편을 든 거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무튼 여론이 그렇게 되니 시어머니랑 남편만 더 비난받은 거죠. 실제로는 상간녀도 나쁜 년인 건 매한가지인데 말입니다. 너 어쩔 거야. 너 때문에 내가 아주 고개를 못 들고 다녀 이놈아. 내가 교회에서 네 일자리 알아보라고 했지. 누가 바람필 여자 찾으랬어. 뭐가. 그래서 내가 교육하기 싫다고 했었잖아. 아이고야. 이놈이 이제 지 바람핀 걸 내 탓은 하네. 시어머니는 아들이 외도를 저질렀다는 사실과 더불어 저에게 시집살이를 시켰던 것들이 밝혀지자 시어머니 편이었던 교인들도 등을 돌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교회 목사님까지도 이 소식을 알게 되어 시어머니에게 교회에 더 이상 나오지 말라는 통보와 함께 권사로 임직하기로 했던 걸 취소한 것이었죠. 저걸 시어머니가 나중 가서는 제 탓을 하며 악을 쓰며 이야기하는데 저는 새어나오는 웃음을 참지 못하고 깔깔깔 웃었습니다. 그게 저 때문이에요. 와,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구나. 그럼 그렇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거 제 탓이라고 생각 절대 안 하고 사실도 그런데 그렇게라도 해야 마음 편하시면 그렇게 하셔야죠. 앞으로 속 시끄러울 일 더 많으실 텐데. 저딴 게 다 있어. 아유 네 꼴이야. 야 김수철이 너 얼른 냉수 떠와. 아휴. 물론 그런 저 때문에 시어머니는 화병나 죽으려 했어요. 그러든 말든 제가 이제 그 인간들 신경 쓸 건 아니잖아요. 저는 이혼 준비를 가차없이 시작했어요.
이혼 후 상간소송 위자료도 받고 남편 백수 기간이 길었기 때문에 재산 분할도 제가 유리하게 받았죠. 전 남편은 허리디스크 악화되어 일도 못하고 시댁에서 식충기처럼 지낸다고 하더라고요. 전 시어머니가 찾아와서 저한테 사과하면서 알려줬어요. 얘 민정아, 너나 되니까 수철이 그놈 거둔 거지. 네가 다시 우리 수철이 좀 걷어주면 안 될까? 그놈 그거 허리 나갔지 돈도 못 벌지. 아유 너 아니면 누가 얻으겠니? 제가 아주머니 아들을 왜 거둬요? 저 봉사자 아니에요. 그리고 그런 인간은 봉사하는 사람들도 안 거둘 겁니다. 인간 같지도 않은 놈이잖아요. 자기 아들 다시 거둬주면 안 되겠냐고 하는 시어머니한테 저는 단번에 선을 그어버렸습니다. 제가 미쳤어요? 저는 시어머니한테 당신 귀한 아들 아니냐. 당신이 귀하게 죽는 그날까지 거두시라고 했어요. 그리고 또 알게 된 건 상간녀는 제3세계 선교 봉사 나가서 회개하라며 집안에서 돈 한 푼 안 주고 해외로 쫓아냈다고 하더라고요. 전 시어머니가 상간녀 그거 해외 떠돌아다니니 이제 지 아들 만날 일 없다고 저보고 안심하라고 그 얘기를 했거든요. 안심은 개뿔. 당신 아들이랑 안 엮이는 게 내 인생에서 가장 큰 안식이자 안심할 수 있는 현실이라고 하고 내보냈습니다. 2번 다시 보지 말자고 하고서 말이에요. 저는 글을 마치는 이 순간까지도 진심으로 바라고 있어요. 제가 죽는 그날까지 그 인간들 절대로 안 마주치기를 말입니다. 여러분도 제가 그 인간들과 2번 다시 엮이지 않기를 같이 소망해 주시겠어요? 자, 그럼 저는 여러분께 그 소망 함께 부탁드리며 이만 글을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했습니다.